네, 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건축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그래도 오늘 참여한 이 시간 뜻깊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타이틀은 실패하지 않는 재건축 옥석 가리는 방법, 사업성 관련해서 쭉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좋다, 뭐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지역의 모든 상품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신축 아파트들 중심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뉴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반포의 국민평형 기준, 즉 33평형이 60억을 돌파했다. 반포 60억이라는 얘기가 진짜 이거 미친 집값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모든 집값이 다 이런 게 아니라 유독 이런 신축들만 그렇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조어 중에서 얼죽신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것인데, 이 얼죽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신축 아파트만 너무나도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아까 반포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반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만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강남이 아닌데도 마용성에서도 신축 아파트들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준신축까지는 많이 오르는데 당장 마포 송동만 하더라도 지금 정고점 다시금 돌파하고 있거든요. 33평이 21억 실거래가를 찍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고점 근처를 못 가고 있어요.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되게 좋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들 반등은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했지 이게 정고점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실제로 통계로 잡히는 사항들도 살펴보게 되면 신축 아파트만 3배 넘게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올라간 거가 사람들이 약간 조금 선반영된 게 아니냐, 아니 신축이 먼저 올랐을 뿐이지 구축도 다음 차례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축과 다르게 구축 아파트는 희소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 20년 넘은 노후주택이 절반이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들, 30년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재건축 대상 주택이거든요. 해당 주택 비율을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수집된 시점이 2015년도부터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30년 넘어가는 노후주택 비율이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년이 채 안 지났죠. 2023년도 최근 통계 비율을 보게 되면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간 것보다 앞으로가 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날 것인 게, 그전만 하더라도 노후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빌라나 단독 이런 게 많았었던 것이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노후 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단 5년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 10%가 더 금방 뛰어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시간 문제인 거지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복귀해 봤을 때 우리 2018년도부터 2021년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공급량이 정말 많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주택 비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천천히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2026년도 이후가 되면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절벽 얘기까지 들리죠. 인허가 물량이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후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구축이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정말 높아요. 재건축도 우리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30년 넘어간 구축들에 대한 거래들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근데 막상 이게 구축이 잘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그 이유는 재건축 분담금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와 다르게 분담금 이슈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두세 배가 올라갔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업성이 있었던 현장들이 지금은 사업성이 없어지는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들조차도 싸우고 붙고 지지고 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정비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 없이 막연하게 우리도 되겠지라고 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갈등들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뭔 얘기 하나요? 부정적인 얘기 하나요? 잘 됩니다. 그런 얘기 하고요. 조합 가면 또 무슨 얘기 하나요? 안 좋은 얘기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죠.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저처럼 정비 사업을 잘 공부를 하면서 다른 케이스들 보면서 분담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완전 부동산 하락론자, 그냥 다 안 된대, 그냥 다 떨어진대 라고 하든가, 어떤 사업장이 되고 어떤 사업장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이 없는 인터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잘 쫓아오면 어디가 되고 어디가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비사업 관련해서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검색하다 보면 긍정적인 뉴스가 잘 안 나옵니다. 싸우고 붙고 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건자재 금액이 엄청 올랐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벌써 몇 년 됐어요. 최근에 철근 가격 빠졌는데 라고 하면, 철근 가격이 걱정이신 분들은 당장 옆에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한 칼국수집 가서 국제 밀가루 가격 좀 빠졌는데 왜 칼국수 가격 안 낮추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건비니 금융비니 다 올랐는데 왜 그 철근값 하나 가지고 그러나요? 참고로 시멘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평당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경기도 지방 얘기가 아니라 서울에서도 용산구입니다. 용산 산호 재건축이 830만 원에 입찰에 들어갔는데 1차 유찰됐고요. 2차 유찰됐습니다. 3차는 아직 진행 중인데 메이저 시공사들은 대거 빠졌습니다. 그래서 3차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정도로 이 830만 원이라는 공사비에 사람들이 용산인데 한강변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원가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간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둔촌주공 공사 중단, 이게 2022년도입니다. 그때 공사 중단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거 전무후무한 사태다라고 했지만, 재개발, 장이 4구의 공사 중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실제로 공사 중단이 된 곳도 있고, 공사 중단한다고 싸우다가 가까스로 공사비 올려주면서 합의하는 곳들이 있고, 이제는 공사 중단 카드가 막 날라옵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물론 어느 정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시공사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시공사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 수주 되는 곳들은 800, 900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일단 착공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대로라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도 힘들어요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또 너 건설사를 대변하는 거냐라고만 하면, 저도 조합원이에요. 저희 가족들 가지고 있는 조합들 많고요. 공사비 올라가면 당장 분담금 때문에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건설사가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는 중경 건설사들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실제로 파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F 부실 문제 많이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PF가 무너지게 되면 시행사가 먼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공사 무너지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는 게 나을 정도로 돈을 못 버는 건설사들이 수두룩하고요. 이게 중소 중견 건설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탑
탑10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 시공사들조차도 영업이익률이 한숨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건설사들도 지금 죽지 못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건설사도 힘들어, 조합원들도 힘들죠. 왜? 아니, 분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돈 내면 못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현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옥석을 가려야겠죠. 재개발 재건축이 장밋빛 희망이 넘칩니다라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지만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할 거면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하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신축 아파트를 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를 바로바로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서죠. 아니 신축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몰라서 안 사나요? 좋은데 금액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어오고 싶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기웃기웃거리는 건데 이게 그냥 동네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고 조합장 얘기 듣고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받았더니 사장님이 나를 속일 것 같지 않아. 눈망울 보니까 초롱초롱한 게 선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 투자는 냉정하게 내가 직접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들 냉혹하게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바라볼 때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사업성, 두 번째 입지, 세 번째 분담금 납부 능력. 이 셋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조합은 엎어집니다. 각자 다르면서도 미묘하게는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사업성입니다. 사실 사업성이 좋은 곳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업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우선 첫 번째 사업성에 대한 기준은 용적률을 많이 얘기하죠. 용적률이라고 하면 바닥 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입니다. 이건 얼마나 높게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고층은 용적률이 높으니까 고층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고층은 어떻게든 결과론적으로 고층이 되는 거지 고층으로 지었다라고 해도 용적률이 똑같으면 사업성은 오히려 깎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고층으로 지으면 지을수록 공사비는 더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정비사업 조합들 보다 보면 고층으로 짓지 마시다라고 얘기 나오는 조합들 많거든요. 용적률은 많이 짓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사업 딱 봤을 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3종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용도 지역이 제일 중요하죠. 용적률 들어보셨잖아요. 이 용적률 어디에서 있느냐? 용도 지역에 보면 주상공록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도 1종, 2종, 3종 준주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법적 상한 용적률, 서울시 조례 상한 용적률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좋다, 준주거 지역이 좋다, 종상형을 시켜달라는 얘기들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완전 불인이라면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아, 종상형이 좋대. 우리는 3종이야. 그런데 사실 용적률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는 현재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 높을수록 좋은 게 정답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타워팰리스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에 지어졌어요. 용적률이 923%로 지어졌습니다. 꽉꽉 눌러 담았죠? 여기 재건축 가능할까요? 못해요. 솔직히 재건축 할 생각도 없겠죠. 이미 살만하고 좋은데 왜 재건축을 해? 뭐 아주 먼 미래에는 얘기가 나올지 리모델링의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용적률 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좋아요 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기존의 용적률 한 100, 200%밖에 안 썼는데 용적률 800, 900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건데 이미 내가 900%로 올려놨어. 그러면 뭐 받을 용적률이 없죠. 오피스텔 용적률 보다 보면 700%, 800% 어마어마하게 높게 고밀도로 개발한 게 있거든요. 즉 땅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보다 보면 신축일 때는 아파트랑 비슷하게 가다가 연차가 10년 차 넘어가고
15년 차 넘어가고 20년 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동연차의 아파트랑 주상복합이랑 가격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땅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파트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갖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게 있는데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이라든가 내가 이미 땅을 맥시멈으로 갖다 땅의 효용가치에 다 써버렸다면 앞으로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희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격차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요. 우리가 용적률 얘기하면 그래도 초보자 딱지는 떼는 겁니다. 그런데 중수 분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걸 또 보셔야 되냐면 이제 용적률만 보시면 안 돼요. 대지 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용적률 먼저 볼까요? 우리가 많이들 재건축 기대하는 곳들 지금 80년 차 아파트들, 90년 차 아파트들 너도 나도 재건축하겠다고 하고 있죠. 자, 지금 띄워놓은 곳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중계주공 일대를 보게 되면 용적률이 어떤가요? 200% 중반 혹은 200% 초반 아니면 100% 후반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미 용적률을 높게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용도 지역 봤는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일 때 법적 상한은 300% 그리고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250%입니다. 용적률이 200%야 라고 하게 되면 사실 더 올릴 수 있는 게 몇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용적률만 보면 조금 안 되는 부분 바로 대지 지분을 보라고 하는데 우선은 대지 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노원구 대지 지분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상계주공 5단지 여러분들이 뉴스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 5억이래 가지고 막 엎어지고 이랬었던 곳이었는데 상계주공 5단지는 되게 특이하게 노원구 내에서도 5층짜리 재건축이었습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는 이거 사업성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용적률 보게 되면 종종 용적률은 93입니다. 93%를 몇을 올리냐? 300%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93%에서 300% 갔으면 사업성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왜 분당이 터졌냐? 평형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1.5룸 아파트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대수가 아주 오밀조밀하게 그 땅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되게 낮았었던 것이고 그래서 건축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종전 세대수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총 몇 세대? 840세대. 근데 재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900세대 넘게 짓는 걸로 세대수는 돼 있습니다. 근데 996세대 중에서 분양 세대수는 840세대입니다. 현금 청산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일반 분양은 없다는 얘기고요. 늘어난 세대수는 다 뭐예요? 공공분양. 즉 조합원들 돈으로 갖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분양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종상향 시켜주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면서 기부 체납을 받아간 거죠. 그게 팩트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용적률만 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평균 대지 지분을 봐야 되는데 상계주공 5단지의 대지 지분을 보니까 12평이 뜹니다. 여러분 12평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12평이 넘어가면 사업성이 있고 없고 이 얘기가 아니라 33평형 신축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입니다. 용적률 되게 높게 지으면 12평보다 뭐 낮아서 11평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12평 정도 하고요.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기존의 대지 지분 12평이라고 하면 33평 신축 아파트로 모두 다 지은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다 보면 대지 지분이 14평짜리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8평짜리도 있고 그렇죠. 8평짜리는 무슨 얘기예요? 33평으로 100% 다 못 짓는다는 거죠. 조합원들이 33평을 다 못 가져가요.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일반 분양 생각하지도 못하고 뭐 한 14평이다 라고 하면 일반 분양 조금 나오겠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분당은 5억 내더라도 상계주공 5단지는 갔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조합원들은 갑자기 우리 사업성 좋은 줄 알았다가 싸워대죠. GS건설이랑 싸우면서 지금 소송전으로 가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자충수라고 보는 게 GS를 떨궜는데 그 평당 공사비가 얼마였었냐면 650만 원에서 떨궜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비 다 얼마죠? 800, 900에 들어가거든요. GS보다 퀄리티 좋은 시공사를
이보다 싸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상계주공 5단지는 다시금 또 열심히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5구역 조합장님도 한번 만났거든요. 되게 열정적이시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위치들도 높고 하는데 약간 조금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임대 좀 줄여주겠다 뭐다 해서 일반 분양 세대도 늘리고 얘기는 나오지만 사업성을 조금 확충해도 공사비가 올라가면 그 돈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 시점적인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다시 보입니다. 강남 마용성 신고가 뜨고 있대. 성북구도 신고가가 뜬대. 근데 왜 우리 노도강은 안 올라가지? 지역 때문인가? 상급지가 먼저 올라가고 이제 서울 외곽도 이제 시간 문제지 올라갈 거야라고 하기에는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지역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노도강에는 구축들이 너무 많고 다 재건축을 기대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과거에는 재건축합니다 플랜카드만 붙여놔도 그냥 우와 하면서 집값이 막 5천 뛰고 1억 뛰고 이랬다가 이제는 안전진단 신청도 아니고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왜? 이제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재건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사업성이 있을까를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뭐 될 거야 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즉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 목동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똑같이 80년도에 조성됐지만 목동 신시가지는 상계동 중계동과 다르게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게 지역 차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상계동 중계동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대지 지분이 12평 내외인데 목동은 어떻죠? 대지 지분이 그냥 단지별로 차이는 있어요. 근데 높은 데들은 막 30평 가까이 되고요. 낮아도 20평은 그냥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은 신축이 된다. 번호표를 누가 먼저 뽑아가지고 빨리 이주해야지. 동시 이주 아마 못할 테니까 속도전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서로 레이스를 벌리고 있지. 사업성 때문에 뭐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에 대한 위심은 없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다른 거예요. 목동은 30년 차 아파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신축이 될 입주권으로서 바라보는 거죠. 가격에 대한 천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동 가격만 보게 되면 똑같은 30평인데 마포구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보다 지금 더 비싸요. 그게 목동의 30년 차 아파트 가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동이 신축 아파트가 됐었을 때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면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면적들이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세대별 대지 지분이라고 있죠. 85제곱미터짜리 보다 보면 41.7제곱미터 있죠. 나누면 3.358로 나누면 몇이 떠요? 21.5평 뜹니다. 신축 아파트 모집 공고문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만 봐요? 84 타입 몇 세대가 나왔는지, 분양가가 얼마인지 이것만 보죠. 경쟁률이 몇인지. 근데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사업성을 체크하고 싶으면 이 대지분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치 딱 가보면 어떻죠? 우선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포, 우성, 선경, 미도 여기는 지금 뭐 조합 내에서 싸우고 붙고 뭐 생각보다 빨리 가냐 못 가냐 이런 얘기가 있을 뿐이지 사업성 때문에 얘기 나오진 않죠. 대지분이 20평이 넘어가요. 근데 반면 음마 아파트는 분담금 이슈가 좀 많습니다. 조합이 여기 각인 갈 텐데 좀 많이 싸우고요. 왜? 대지분이 15평이죠.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기사 내용 찾아보면 분담금 동일 평형 갈 때 거의 5억 가까이, 평형을 키우려고 하면 7억 7천도 내야 된다.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아 대지 지분이 우리 15평이라서 그렇구나. 또 음마는 좀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상가들도 분양 자격 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성이 여기서도 더 나빠질 가능성들도 없잖아 있다 보고요. 그리고 요즘 핫한 키워드가 뭐죠?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얘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번 뭐 분당이나 일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선도지구 될 거야 하면서 11월 달에 발표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선도지구 어디가 될지는 일단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다들 추진하잖아요. 사업성 어떨까요? 자, 일단 용적률 먼저 볼게요. 분당의 용적률 보게 되면 200%막 넘어가는 단지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애초에 용적률이 낮았었으면 특별법 없이 그냥 갔겠죠. 근데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법적 지원을 해줘라는 얘기가 나왔구나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용적률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했죠. 어떤 걸 봐야 된다 했어요? 대지지분. 그럼 한번 대지지분 볼게요. 위화한 결과가 나옵니다. 대지지분 보니까 아니 20평이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15평인 애들도 있고요. 뭐 15평이면 뭐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값이 높은 데들은 못 갈 것도 분담금 많이 내면 못 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죠. 아까 노원구 보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 대지지분의 함정에 주의하셔야 돼요. 시범 아파트 선도지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시범 아파트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도 한번 또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그 주택들의 그 개별 대지지분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소형 면적들이 되게 많아요. 대지지분이 32제곱미터 이런 애들이 섞여 있죠. 그러면 9.7평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면적들 보게 되면 대지지분 거의 21평 되는 애들이랑 섞이니까 평균 대지지분은 한 15평 되는데 9.7평짜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장 소형 면적이 몇 평형이냐 그리고 소형 면적 세대수가 얼마나 많으냐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1.5룸짜리가 세대수가 300 몇십 세대 되거든요. 내가 1.5룸을 들고 있어요. 재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종전에 1.5룸 들고 있었죠? 신축 1.5룸 가져가세요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뭔 소리야. 나 33평 받고 싶어. 최소 25평은 돼야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적률을 얘네들이 다 잡아먹게 돼요. 아까 상계주공 5단지 케이스가 되게 특이한 게 거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용적률이 100도 안 되던 애를 300까지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 분양 세대수가 안 나왔냐? 그 늘어난 용적률을 본인 평형 늘리는데 다 쓴 거죠. 본인은 1.5룸이었는데 33평으로 다 늘렸으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안 남은 겁니다. 그거는 얘기 안 하고서 공공기여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이해는 하는데 욕심도 좀 지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전평형 25평형으로 만들었으면 일반 분양 나왔겠죠. 근데 본인은 33평 가고 싶고 분담금도 줄이고 싶고 근데 분담금이 어디서 나와요? 일반 분양이 없는데 분담금 어디서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본인 돈으로 짓는 거죠. 그게 현실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대지지분은 생각보다 높아도 이런 소형 단지가 많은 데들은 생각보다 사업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음마 아파트랑 또 달라요. 음마 아파트는 동일평형으로 이동하라 해도 이렇게 1.5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 그냥 동일평형으로 갈래. 분담금 적긴 해도 그냥 그렇게 갈래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1.5룸 신축 갈래요 라고 하면 일단은 싫어할 거거든요. 얘네들 용적률을 다 뺏어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데가 사업성이 좋은데요? 딱 보게 되면 최소 평형대가 33평형인 곳 전용 면적 딱 보았을 때 84제곱미터가 가장 작은 평형인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33평형 가지고 있는데 40평은 가면 좋겠지만 그냥 뭐 분담금 뭐 납부 연력 되면 40평대 가면 좋고 그냥 동일평형 가도 그냥 신축해서 편안하게 살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남는 용적률에서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오는데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당장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안 나오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업성이 있는 곳 없는 곳 대지 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수에 대한 구성 비중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게 진짜 사업성을 체크하는 기준이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실천을 잘 안 해요. 정확하게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사업성 좋고 최소평이 33평인 거 좋은 거 몰라서 안 가나요? 비싸요. 이런데 비싸요. 여러분 가격 보면 놀랍니다. 아니 분당 벌써 이 가격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소액으로 대박 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대지분 작고 1.5룸짜리 이거 사가지고 신축 아파트 33평 받아야지 분당에 신축 33평형 이러면서 소액 투자 가는데 걔네들이 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서 제발 사업성 있다고 말해줘요 라고 하면 제가 뭔 얘기해요? 답정너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해줘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아, 안 들려. 안 들려. 나도 된다고 말해줘. 여러분 냉정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단지 그냥 대놓고 보여드려도 여러분 못 삽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데들이 가장 최소 평형대가 84 타입 이런 데들이 좋은 거죠. 여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원 없어도 그냥 자체적으로 사업성 나와서 재건축도 할 수 있을 만한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법에 기대면 안 돼요. 나중에 후수를 하겠지만 법의 특혜가 주면 당연히 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특혜를 제대로 못 받는 다음에 엎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없이 지원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보셔라. 그래서 분당 보다 보면 사업성 좋은 데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사업성이 좋은 곳들 단순히 대지지만 보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최소 평형 기준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좋은 데를 가셔라. 싸고 좋은 거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싼데 싼 이유가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제 가치를 내더라도 괜찮은 것을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해드립니다. 이런 데들 주목하셔라. 평촌은 사실 리모델링 가는 데들이 많죠. 뭐 리모델링 가다가 다시 재건축할 겁니다. 싸우고 먹고 지지고 이런 데들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촌을 보게 되면 대지 지분이 한숨이 나와요. 분당은 정말 선녀예요. 분당 대지 지분은 그래도 아까 일단은 좋아 보여. 근데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최소 평형이 몇이지 이걸 보란 얘기인데 평촌은 딱 봐도 대지 지분이 답이 안 나옵니다. 아까 노원구에서 보던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을 갔을 때 진짜 법적인 지원이 파격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울 수 있다. 그나마 이제 밑에 쪽 가다 보면 대지분이 괜찮은 애들도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건축 얘기 나오는 데들 보다 보면 대지분이 괜찮은 곳들이 주로 재건축 추진하거든요. 이렇게 사업성 판단 안 하고서 그냥 대지지분이 답이 안 나와서 리모델링 갔는데 재건축이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잘 여러 가려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산으로 가볼까요? 일산도 보다 보면 대지지분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게 아니라 좋은 데들이 많아요. 대지분 20평 넘어가는 곳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대지분 12평, 15평 이런 데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대형 면적 있는 단지들은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데들은 어디예요? 싼 이유가 있는 곳들을 물어보시죠. 그래도 여긴 역세권인데 그렇죠.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잘 주냐를 좀 따져보셔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지지분 자체가 나오는 데를 가시는 게 1번이다 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 똑같아요. 우리 중동도 보다 보면 대지지분들 쭉 보면서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고 좀 구별을 하시고 대지지분이 다가 아니고 대지지분이 좀 좋아 보이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평형 구성들을 봐라. 소형 평형 많은 곳들은 좀 난감할 수 있다. 조합 내에서 싸우고 먹고 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대지지분이 정답이 아니에요. 갑자기 확 좋은 데로 갑니다. 잠원동이죠. 잠원동 보다 보면 대지지분이 괜찮은 데도 있지만 사실 답이 안 나온 데들도 많아요. 신반포 16차 대지지분 몇이죠? 9.9평. 사업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이 안 나오는 사업성이죠. 그럼 여긴 못 갈까요? 여기는 재건축 못 할까요? 대지지분 보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어떤 걸 종합해서 봐야 되냐? 바로 입지랑 이제 엮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잠원동 같은 경우 보다 보면 분담금 10억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올라가죠. 거래가 됩니다. 왜? 바로 옆에 반포를 보니까 실거래가 60억이래. 그럼 아까 대지지분이 몇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강변인데 1대1 재건축을 해도 우리는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사업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너무 사업성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입지가 좋으면 또 움직입니다. 자, 한번 디테일하게 좀 더 볼까요? 여기 단지 어디죠? 조감도 멋있죠? 이 조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최근에 핫했었던 곳 바로 어디? 레미안 원 펜타스입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인데요. 20억 로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30억 로또였죠. 이 경쟁률 장난 아니었었습니다. 여기 청약 가점이 기본적으로 70점대로 다 끊어놨고요. 대형 평수 하나가 69점으로 갔다가 끊겼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고가점자들이 다 기다리면서 돈 많아서 다 들어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곳인데 레미안 펜타스 딱 이제 보다 보면 일반 분양 세대에 몇 세대냐? 292세대입니다. 300세대 가까이 되죠. 이게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반 분양 세대 300세대 사업성 좋은 겁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여기서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강남권 재건축들을 많이 보신 분이고요. 사업성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재개발 뭐 일반 분양 세대수 막 1000세대 몇백 세대에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강남에서 일반 분양 세대 300세대면 되게 많은 거예요. 100세대 분양하고 몇십 세대 분양하는 데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00세대라 하더라도 질이 다르죠. 대형 평수가 많죠. 전에 메이플자의 일반 분양할 때는 5구 타입이 몇 세대 안 됐어요. 다 막 무슨 조그마한 세대수가 많았는데 여기는 가장 작은 평형이 5구 타입. 막 큰 평수는 대형도 있고 기본적으로 분양 수입이 다르다. 여기 조감도 어디죠? 또 최근에 난리 났었던 그곳 청담 르엘입니다. 청담 삼익 재건축이었죠. 여기 일반 분양 세대 149세대입니다. 200세대도 안 되죠? 근데 여기 어떻게 분양했죠? 경쟁이 장난 아니었었고요.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최고 분양가를 받았어요. 7,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사람들이 비싸다 비싸다 했지만 10억 로또 얘기 나오면서 청약통장 5만 개 넘게 들어왔어요. 그냥 줄을 서서 받아가죠. 이게 현실이다. 사업성을 대지집은 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일반 분양 세대 300세대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일반 분양 300세대가 어디서 분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잠원에서 300세대 하면 분양가를 높게 받아도 지금 20억에 분양해도 사람들이 줄 서서 막 우와 20억 로또예요 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근데 강북에서 20억에 분양하면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20억? 뭔 소리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현실이란 거죠. 일산에 일반 분양 세대가 꽤 나와요 라고 하는데 그 일반 분양 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반 분양 세대를 얼마에 분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총 수입이 다르지 않을까요? 분당이랑 일산이랑 똑같은 대지집은 2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성이 다르겠죠. 분당에서 일반 분양 33평형의 분양가와 일산에서 33평형 분양가가 다르겠죠. 평촌에서 분양가, 삼본에서 분양가 다르겠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대지지분이 높으면 된대 라고 1차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라도 하나 팔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속이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분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사업성 분석해봤나?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지분이라고 말했을 때 아까 음마아파트 대지지분 15평 못 갈까요? 물론 내부적으로 싸우고 볶고 지지고 해서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가긴 가겠죠.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신반포 16차 뭐 서밋으로 하이엔드로 분담금이 얼마가 나오든 여기는 가겠죠. 한강 조망되는 순간 가격이 다르니까. 똑같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 사업성 이런 얘기하면 첫 번째로 뭔 얘기예요? 일반 분양 숫자가 많은 것 얘기하죠. 근데 보다 정확하게 가면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수가 많은 것이죠. 일반 분양은 예를 들어 500세대인데 조합원이 몇천 명이야. 사업성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여기는 일반 분양 세대도 훨씬 더 많아. 조합원 수는 되게 적어. 사업성이 좋네라고 했더니 어디 막 산골짜기에 막 일반 분양 3,000세대 한대. 무엇이 먼저 고민이 돼요? 미분양 터지는 거 아니야? 완판할 수 있을까?
이거 먼저 고민이죠. 지금 지방은 분양 자체가 안 되고 할인 분양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말하는 중공업 미분양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금 생존이 문제인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 정비 사업들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업성이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서울은 싸우고 볶고 지져도 어떻게든 가는 곳들이 있는 게 일반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공사비를 올려줘도 그래도 하는 게 이득이다 판단을 하면 하는 건데, 그런 판단이 안 나오는 곳들이 다 엎어지는 겁니다. 청담레일 분양가가 7,200만 원. 참고로 청담레일도 공사 중단하니 많이 이랬거든요. 공사비로 엄청 싸웠어요. 그래도 분양가를 일반 분양자들한테 정가를 해버리면 공사비 인상폭을 최대한 억누를 수가 있겠죠. DH 방배 5구역 재건축 분양가 승인 난 게 6,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레미안 원펜타스랑 분양가 차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일반 분양 엄청 잘 됐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거, 야, 과천 4단지 평당 6,200만 원 분상자 아닌 곳들에서 최고 분양가를 찍었거든요. 지금 앞서서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거 받아야 될까요?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거 로또 생각하면 뭐 딴 걸 기다리셔도 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과천에 거주하고 싶다. 과천 신출 거주하고 싶다. 그러면 과천 4단지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일반 분양 나온 애는 얘보다 싸게 나올까요? 아니요. 무조건 더 비싸게 나옵니다. 아까 방배 5구역 얘기했었죠? 방배 5구역 이후로도 이제 줄줄이 나올 거예요. 방배 6구역도 나올 거고요. 13구역, 14구역도 나올 거고요. 근데 제 예언 하나 해드리자면 방배 5구역이 제일 상급지고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방배 5구역보다 일반 분양을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왜? 공사비가 더 올라갔으니까. 분양가 승인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금액대에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라는 거는 꼭 일반 분양 세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입지에 따라서 그 일반 분양 세대를 얼마에 분양하느냐, 즉 총 분양 수입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일반 분양 세대 수가 100세대라 하더라도 한 세대에 20억, 30억이 분양할 수 있는 곳과 일반 분양 세대가 1000세대인데 일반 분양가를 5억에 해도 막 분양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고민하고 있는 곳과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을 거꾸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분담금 납부 능력을 말씀드리는데, 동부 이천동의 레미안 첼리투스가 가장 상징적인 케이스입니다. 여기 1:1 재건축이었거든요. 일반 분양 세대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대형 평수 50평형을 그대로 50평형으로 갔습니다. 일반 분양도 없었고 임대주택도 없었죠. 그러면서 우리만의 가치가 있는 주택을 짓자 하면서 갔죠. 여기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보니까 분담금 얼마를 냈을까요? 5억 4천만 원을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5억 4천 낼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절의 5억이란 돈은 강북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지금 체감으로는 10억 넘게 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죠.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라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분담금 납부 능력을 얘기하려고 하면 분담금이 얼마냐 얘기가 일단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공사비 평당 900만 원이 이제는 스탠다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옵니다 라고 하지 아직은 1000만 원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신번보 15차가 공사비 1300만 원이래 얘기가 나오죠. 이건 뭐예요? 아직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 분양을 떠나서 여기 전체 세대수를 보게 되면 되게 적습니다.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세대수가 적으면 규모의 경제가 안 생기죠.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평당 1000만 원 넘어가는 계약들이 종종 나오고 있지만 하이엔드로 간다든가 초고층으로 간다든가 아니 이렇게 세대수가 적다든가 하는 경우에서 나오지,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1000만 원까지는 안 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간혹 대지분 넓다고 우리끼리 따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대지분만 보면 솔직히 뭉쳐서 하면 손해볼 거는 솔직히 사실이긴 해요. 투표 수에서도 밀리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는 하는데
이게 단독으로 간다 해서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냐 관련해서는 공사비로 뒤에서 까먹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소규모 현장들은 이런 공사비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라는 얘기들을 해드립니다. 유찰들 줄줄이 되죠. 800만 원대에서도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갑니다. 요즘 건설사들은 마진이 안 나오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도 현실적으로 잘 보셔라. 그러면 분당이 얼마예요? 라고 하죠. 우리가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계산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해봤자 33평형 공사비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3억 3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면적을 계약 면적,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용 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내 집 안에 실평수를 전용 면적이라 하고요. 공급 면적은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면적 등을 합한 즉 아파트 한 동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면적을 공급 면적이라 합니다. 우리가 33평이라 말하는 거는 공급 면적 기준이죠. 그러면 맨 마지막 계약 면적은 뭐예요? 지하 주차장, 커뮤니티, 지상, 녹지 공간 등 이런 곳들 면적은 안 들어가요? 지하 주차장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상님이 지어주나요? 이런 공사비를 다 n분한 게 계약 면적인데 이 계약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느냐 살펴보게 되면 다시금 둔촌주공 들어가 볼게요. 우리 전용 84 타입 딱 보니까 공급 면적은 114죠. 33평형 나옵니다. 그러고 계약 면적이 있습니다. 계약 면적 보니까 몇이죠? 194제곱미터 나누면 55평 정도 됩니다. 그럼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순수 공사비만 5억 5천이네. 물론 둔촌주공이 평당 1,000만 원 공사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원가만 해도 이렇다. 청담 르엘 보게 되면 계약 면적 몇이죠? 195제곱미터 나누면 58평. 그리고 레미안 원펜타스 계약 면적 보면 몇이죠? 84제곱미터짜리 보게 되면 212제곱미터 60평 됩니다. 커뮤니티나 이런 지하주차장 면적들 즉 계약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급 단지들이라는 척도기도 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주차장 간신히 1.2대 짓고 막 이런 게 좋아요? 널널하게 짓는 게 좋아요? 당연히 커뮤니티 널찍널찍하게 공원 많이 짓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인지 아닌지 여부는 계약 면적이 넓은 걸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깨알같이 얘기해 드리고요. 즉 계약 면적 자체는 50평대에서 60평까지도 간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됩니다. 아니 내가 뉴스를 봤더니 원가 3억이라던데 우리 SH공사 사장님 원가를 정말 사랑하시는 원가 김원동 선생님께서 아파트 3억으로 지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분양 원가까지 공개를 했어요. 마곡, 내곡 오픈한 거 보다 보니까 건설 원가가 770만 원, 600만 원 이랬대요. 그런데 사실 그 시절 마곡 조성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 민간 건설사들도 싸게 지으면 평당 300에도 지었거든요. 지금도 3억이 지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건설업계 계신 분들은 한숨이 팍팍 쉽니다. 아니 지들이 시행사지 시공사야? 참고로 SH는 시행사입니다. 그냥 도급을 맡기는 곳이지 지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냥 공공시공사 만들어서 직접 평당 300만 원이든 해서 건설 원가 3억이 짓든가. 그렇게 못 지으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33평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계산해 봐야 돼요? 사실 계약 면적은 50평이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심플하게 50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이 5억이라 얘기했죠? 800이면 4억이고요. 600이면 3억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600으로 지을 땐 3억이면 지을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600이 지어달라고 해도 건설사가 안 지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싶은 숫자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평당 뭐 300, 500 하던 게 700, 800, 900 이제 1000까지 된대라고 하면 두세 배는 올랐네라는 생각이 들어도 막연하죠. 이게 그래서 분당을 얼마나 오른 거야? 라고 하겠지만 이걸 보다 보면 이제 떠오릅니다. 평당 1,000만 원 얘기는 순수 공사비면 5억이다.
내가 땅을 기부 체납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땅 다 내놓고 거기서 공사 원가만 그거라는 거다 보니까 평당 200만 원씩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어떤 걸 느껴야 돼요? 분담금이 1억씩 증가하는구나. 공사비 협상을 했는데 평당 600에서 800이 됐어요 라고 하면 그냥 800이 됐구나가 아니라 분담금이 1억이 늘어나겠구나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제 인터뷰한 건데 서울이면 다 된가요? 재건축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들 해주죠. 평균 분담금 5억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되는 곳을 구별해 나가야 되겠죠. 압구정 사업성 따질 게 있나요? 그냥 알아서 갈 거예요. 반포 잠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또 대치개포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여의도 잘하겠죠.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분담금이 5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고 10억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줄이고 일반 분양 세대 줄이면서 좀 퀄리티 있게 용적률을 갖다가 어떻게 알차게 쓸까 그러면서도 고급화를 하고 초고층을 하고 한강뷰를 늘리고 이러면서 얘기 나오는 거지 분담금이 나와도 완공됐을 때의 가치가 있으면 간다라는 것이죠. 한남 이촌 봐도 가겠죠. 여기 집값이 예상되는 게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조합 분양가 뜬데 한남 2구역 보면 84 타입 조합 분양가가 19억입니다. 빌라 들고 있는 사람은 분담금액 10억씩 터져요. 그래도 막 조합을 뒤엎자 10억 못 낸다 우리 재개발 못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왜일까요? 10억이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긴 하지만 낸다 하더라도 지금 반포 집값이 60억이니까 우리도 그래도 뭐 한 4, 50억은 되지 않겠어? 분담금 10억을 내도 우리 입주했을 때 가치가 10억은 더 벌 것 같은데 하니까 없지 않는 거죠. 즉 신축 아파트가 되었을 때 미래 가치가 높은 데들은 그 분담은 납부하더라도 가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한번 보일까요? 여기 지금 성수 1지구의 추정 조합원 분양가인데 지금 현재 가감평만 뜨고 가 분양가만 떴는데 지금 예상치만 22억이에요. 빌라 같은 경우는 평당 1억도 감평 떴거든요. 근데 평당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빌라는 대지분 해봤자 8평, 10평이거든요. 내가 조합원 분양가 22억인데 감평 금액 10억 떴으면 분담금이 12억이에요. 으억! 그래도 가죠. 왜? 옆에 트리마제가 40억을 돌파했고 완공되면 우리도 50억 우리는 한강뷰인데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분담금 10억 내더라도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동 얘기할 필요 없죠. 애초에 여기는 사업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갈 곳들은 가는데 이제 한숨 나오는 곳들은 어디예요? 노원구. 똑같이 80년도에 조성됐지만 대지집은 굳이 또 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생각해야 돼요? 대지집은 12평이라는 얘기는 이제 분담금 5억 얘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용적률 인센티브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해드리고 지금 현재 매매 금액에서 5억을 더했을 때 가치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빌라 매매 금액이 20억씩 합니다. 뭔 빌라가 20억이야가 아니라 20억인데 분담금이 또 10억이에요. 총 매가가 얼마죠? 그래서 30억. 완공되면 우리는 50억 될 것 같아. 그럼 20억 버네? 20억 투자해서 20억 버네.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여기 노원구 집값 얼마 하죠? 한 9억에서 11억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은행 사거리 이런 데는 한 12억도 하고요. 지금 당장 포레나 노원 가격을 보니까 포레나 노원이 예전에는 15억까지도 가긴 했었지만 지금 한 13억 하거든요. 그냥 포레나 노원 사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까 다른 데들 분담금을 납부해도 남는 이득이 있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예상되는 수익이 없죠? 없어요. 그러면 안 하겠죠. 못 하는 겁니다. 현금 5억을 어디서 구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완공했을 때 미래 가치가 안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분담금 5억을 내도 노원구 신축 아파트 가격이 20억씩 할 것 같으면 하겠죠. 그래도 5억 버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못 가는 거고 솔직히 현금 15억 있으면 노원구를 사나요? 아니죠.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33평 15억이면 충분히 사고 남거든요. 그리고 마포구 성동구 15억이면 30평대 못 가도 20평대 갈 수 있어요. 아직 뭐 대장은 못 가도 준신축들 찾아보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노원구 안 가겠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려운 겁니다. 분당 왜 가능하냐?
지금 집값이 15억 넘어가는 데들이 있는데 분담금 5억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판교 집값이 20억이 넘어가죠. 생각보다 마진은 지금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갈 수는 있겠다. 20억 분당 20억 가겠지. 생각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일산이라고 하게 되면 제 일산 집값이 얼마죠? 5억, 6억 이러거든요. 분당은 5억 더하면 어떻게 되죠? 10억, 11억을 일산에서라고 하면 어디는 될까요? 킨텍스는 지금 집값이 11억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킨텍스 주변, GTX 뚫리는데 주변은 어떻게 가겠지만 그게 아닌 곳들은 잘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다 못 가는 건 아니겠죠. 참고로 분당도 다 가는 건 아닐 겁니다. 사업성 따져봐야 되는 거고 주민들 잘 될지 결합이 잘 될지 싸우고 먹고 지지고 하지 않을지 따져봐야 되는데 분당은 그래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 되지는 않을 거다에 가까운 반면 일산은 어려울 것 같은데 다 안 되는 건 아닐 거다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지원을 잘 해줘야겠죠. 그냥 냅두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특별법을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분당은 지금 막 가격대가 막 올라가는데 다른 데들은 뭐 3번 중동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집값이 조용조용한 이유가 뭘까요? 재건축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공사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셔라. 사업성을 따져 보셔라 얘기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첫 번째 사업성 당연한 얘기죠. 근데 두 번째 입지가 좋으면 사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분당은 나쁜 능력.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즉 입지가 좋으면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우리 분담금 10억을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합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주변 집값이 그만큼 못 받쳐주면 이 돈 내고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셔라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보면 김재용 소장 너가 뭐 좀 안다고 떠드는데 1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 팍팍 준다고 하는데 너 시대의 흐름을 편승하지 못하고 너무 리스크만 얘기하는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자, 제가 그냥 얘기할까요? 저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짜가 아니라고 이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한번 볼게요. 이 특별법에서 막 인센티브 팍팍 준다, 뭔다 하는데 이게 용적률 막 500%까지 최대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일산 얘기 나왔죠. 용적률 300% 해주겠습니다. 세대수 14만 세대 더 늘어납니다. 일반 분양 늘어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에 분양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그리고 얼마에 분양할 수 있으려면 여기가 과연 대형 평형이 늘어나는가 또 한번 보셔야 돼요. 33평형을 사람들이 원하는데 막 소형 평형만 엄청 때려 지으면서 뭐 그냥 원룸 세대들 막 1인 가구 또 증가한다고 1인 가구 수요 필요해요 하면서 원룸 분양 엄청 많이 해버리면 그게 사업성이 좋아질지도 단지 퀄리티가 좋을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용적률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3종체가 있습니다. 기준, 허용, 상한 3종체가 있는데 기준 용적률이라고 하면 그냥 내 용적률이에요. 그냥 내가 원래 그냥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고 허용은 조금 노력은 필요합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인센티브 요건들을 맞춰야 되죠. 정확히 이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뭐 그린 에너지, 각종 친환경 아니면 설계 이런 쪽에 대해서 요건을 맞추면 받을 수 있는 게 허용인데 신축 대단지들은 어지간해서 허용 용적률은 다 찾아가요. 이걸 못 찾진 않아요. 근데 상한 용적률이 함정인 게 상한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기부 체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내놓다든가 임대주택을 내놓는다든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서울의 여의도 재건축을 한번 보게 되면 여의도 막 70층까지 올린다. 지구 단위 계획안을 봤더니 종상향도 해주고 최대 용적률 800%까지 해준다. 와, 용적률 2배 뻥튀기 되는구나.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떻죠? 지금 목화, 삼부, 장미, 화랑, 대교 이렇게 쭈쭈쭈쭈 있는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던 애들이 지금 목화, 삼부, 한양, 삼익, 은하, 진주, 미성, 광장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무려 2종을 점프시켜줬고요. 장미, 화랑, 대교, 시범은 1종만 점프. 좀 아쉽긴 한데 뭐 준주거 지역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성 대폭 개선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현실을 찾아보게 되면 최근 기사죠. 공공기업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싸워댑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비선호 시설 너네 안 받으면서 재건축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고요.
그러고 기부 체납 때문에 여의도 재건축이 싸우고 있대요. 아니 사업성 좋은데 왜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걸 보다 보면 어떻죠?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뜯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기본 계획이 중요한 게 지구 단위 계획을 진짜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보다 보면 어떤 식으로 있느냐 쫙 이제 건축 계획 구역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특별 계획 구역 딱 첫 번째 거 1-1 보게 되면 어떻게 써 있죠? 우리 용적률들이 기준 용적률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갖다 무려 2종이 접수됐는데 기준 용적률 230%밖에 안 돼요. 뭐야? 안 늘었어. 뭐가 늘어난 거죠? 상한 용적률. 즉 임대주택 열심히 짓거나 기부 취납하지 않으면 너네 이거 팔면 못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종상향을 할 때 그냥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종상향 됐다고 좋아하시죠? 보통 기준 용적률은 대부분 안 올라갑니다. 허용 상한만 올라가요. 즉 이걸 받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뭐 기부 체납하면 되지 뭐라고 쿨하게 얘기하시는데 생각보다 기부 체납하고 나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가 않아요. 용적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실제 연면적은 산술 평균적으로 늘어나요. 땅이 뺏기면 뺏긴 땅 기준으로 용적률이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내가 종종 용적률이 200%였어. 그러면 연면적이 몇이죠? 200평이죠. 근데 용적률이 300, 500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 내가 일반 분양도 훨씬 늘어나고 건평이 300평, 500평이 될 거라고 인식하는데 기부 체납 보통 20%씩 뺏어가거든요. 그렇게 많이 뺏어가게 되면 실제로 남는 사업성은 실질적으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대지집은 실제로 내가 땅이 뺏겨서 80평이 된다. 용적률 300%인데 실제 건평은 240평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함정들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즉 기부채나 공공기업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원가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표준건축비가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에 뭐 80%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아직도 한숨 나오거든요. 한 600만 원 안 됩니다. 5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지하주차장은 산정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정비사업 조합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임대주택 한 세대당 2억씩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럼 내가 임대주택 300세대 지으면 600억 손실이에요. 500세대면 1000억 손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들이 막상 뚜껑 까보고 보니까 사업성이 별로 없네요. 뭐예요? 싸우고 먹고 분담금이 왜 이렇게 높지? 얘기 나오는 이유들이 뭐다? 아, 임대주택들이 이게 독이 든 성배였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 헬리오시티죠? 여기가 용적률이 300이 채 안 돼요. 300이 안 되는데도 이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법적 상한 300%를 주거지역에서 줬을 때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보다 고밀이 되면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땅이 좋아요? 건물이 좋아요? 당연히 땅이 좋죠. 근데 땅을 내놓으면서 왜 건물을 더 받냐는 거죠. 퀄리티 있는 건축물이 되려면 임대주택 줄이고 내가 평형을 좀 더 키우고 일반 분양을 줄이더라도 세대수를 줄이는 게 낫죠. 여기 용적률 600%래요. 느낌이 어때요? 이 가치가 있나요? 당장 분담금 얼마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다시 돌고 돌아서 1기 신도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통합심의하라고 하고 이게 묶어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땅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사업성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될까? 병풍 아파트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들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좀 복잡할 겁니다. 얘기 듣다 보니 가면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 누구 말이 들어야 돼? 그 사업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느 재건축들은 뭐 환급도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환급이 나올까요? 전 조합이 맞게 얘기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저는 아무래도 정비사업 전문가로서 의심이 들 거거든요. 환급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일단 환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분담금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판단하는 방법은 딱 이렇게 계산해 보면 쉽습니다. 일반 분양 총수입이 공사비 총액으로 퉁칠 수 있느냐?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5천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사비 총액이 5천억이야. 일반 분양이 몇 세대지 해보니까 250세대래. 그 한 세대에 얼마를 분양해야 돼요? 20억이 분양이 한다라고 하면 분담금이 없네.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에 분양할 수 있겠죠. 그럼 진짜 분담금이 없어. 근데
우리가 강북이야. 20억이 분양 못할 것 같아. 하는 순간 다 분담금이겠죠. 이걸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 분양 총수입으로 갔다가 충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조합원들이 메꿔야겠죠. 단순 산식이거든요. 공사비가 5천억인데 일반 분양 총수입이 3천억이야. 그럼 부족한 돈은 어디서 메꿔야 돼요? 조합원들이 메꿔야겠죠. 그걸 인식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 맞추면 돼요? 사실 냉정해 보면 사업비도 조합이 사업비 안 써요? 이것도 보셔야 된다. 탑다운으로 바라보다 보면 여러 조합에서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딱 얘기했는데 오 맞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또 뭘 봐야 돼요? 비례율 산식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숫자가 정당한지를 보셔야죠. 일단은 총사업비, 공사비랑 일반 분양 똑같다라고 했는데 공사비를 평당 얼마로 예상했어? 알고 보니 600으로 잡았네? 600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공사비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번, 즉 공사비가 적정하게 측정했느냐. 두 번째, 공사비는 보수적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세대를 막 30억에 분양하는 거를 가정해 놓고 황금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런 것도 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담금들 여러분들이 두들겨 맞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죠? 아 이제 사업성 안 나오면 분담금 5, 6억은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데 사업성이 나오면 이 5억이 2, 3억으로 줄어들든가 진짜 사업성이 너무 좋으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대지지분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 몇 세대 나와요? 예상 일반 분양 세대 몇이죠? 예상 일반 분양가는 얼마로 잡았고 예상 공사비는 얼마로 해서 환급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지 분담금이 2, 3억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지 따져보시면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저 혼자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시고요. 이러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둔촌 주공 완판됐을 때 생각해 보시죠. 아 그때 받을 걸 13억에 받을 걸 13억일 때 아무도 안 받다가 23억일 때는 줄 서죠. 여러분들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현실적으로 보셔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 100명한테 설문 돌렸더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말하신 분들이 70%에 넘어갑니다. 그걸 떠나서도 또 중요한 거 언제 사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당장 지금이라고 말하신 분들이 60%에 넘어갔고 무엇을 사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결국 뭐예요? 신축, 분양권, 입주권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상품들을 얘기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얼죽신이라는 얘기가 일시적인 트렌드일지 아니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데 본 강연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